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오늘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또 미성년자, 부상자와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네, 인도적 체류 제도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송환됐을 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오늘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이 난민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거론됐던 게 이제 올해였던 것 같은데 제주에 이제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아마 이 얘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요. 23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겁니다. 근데 난민의 지위와는 또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네. 다른 건 좀 설명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민을 신청하면 세 가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번에 이 인도적 체류가 허가받는 것, 나머지가 불어인데요. 이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과는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된 5가지가 있어요. 밖에 5가지 조건. 예를 들자면 뭐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위협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지금 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인도적으로 체류를 허가하겠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의 지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함께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같이 체류할 수 있는 가족 결합 같은 것들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은 취직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까지는 제주 내에서만 거주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23명의 인원은 1년간의 시간 정도는 한국에서 머물게 된 건데 혹시 이 인원 이외에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원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이 이제 1차 심사 대상자 중에서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원래 484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아직 신청해서 심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인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난민으로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앞으로 3심, 3번을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차를 다 거친다고 한다면 인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나 난민을 분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가 보네요. 이렇게 기간이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으며 범죄 경력 같은 것들도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가 1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 난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기간을 좀 단축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난민 문제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지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난민을 받아들이면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면서 1년간은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다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인원들도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잘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여론의 변동 가능성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 복지원 사건 영상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정말 참혹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사건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12년 정도를 걸쳐서 참혹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곳인데 1987년에 검찰이 이 원장을 상대로 해서 불법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예.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 시설이 법에 따른 적법한 시설이다라면서 무죄로 판결을 낸 겁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니까 끝났겠죠. 근데 예. 이것이 30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이 예. 뭐냐 하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해라. 예. 이렇게 검찰총장이 권고를 했습니다. 예. 이 이유가 뭐냐면 위헌이나 위법인 그 당시에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내무부 훈령이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이 법령에 위반된 재판에 해당된다. 그래서 다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라. 예. 이렇게 비상상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비상상고 권고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개혁위원회로부터 받으면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면 재수사가 그 그것도 안에 가능한 건가요? 이루어지겠죠. 예. 그런데 이 비상상고라고 하는 것이 재심이랑 좀 다릅니다. 이 비상상고는 신청이 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데 네. 대법원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 예전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재심이면 아예 뭐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비상상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냥 이 재판이 잘못된 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만 인정할 뿐 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사람의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또 예. 그 이후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했을 때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가요? 이게 왜 비상상고를 했느냐. 사실 그게 또 그렇잖아요. 재심은 왜 안 됐을까? 재심은 유죄인 사람에게 대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예. 유죄인데 그 유죄 판결이 잘못돼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 예전에 뭐 약초노골 사건이나 이런 것들 기억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사건은 원장이 무죄가 된 겁니다.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비상상고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 비상상고는 재판을 받은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서 단순히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고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아, 비상상고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거지면 왜냐하면 그 재판이 잘못됐다, 예. 위법한 훈령에 따른 시설이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향후에 국가 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위법한 시설에 따라서 감금됐고 거기에 예. 따른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도 알 수 있는 이슈였고요. 이번에 비상상고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들 또한 보상받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영상을 만나보시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판결이 어제 내려졌는데 그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다. 5.18과 관련되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원고 승소죠. 즉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아들 전재국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보자면 법원은 재판부가 회고록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5.18이 뭐 북한군의 개입이다라든지 예. 헬기 사역과 같은 것들을 명한 적이 없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명예가 훼손됐고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지 오래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을 써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고, 그죠?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사실관계인데요. 이것이 예. 어저께 판결에 난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렇기 형사 때문에- 남아있군요. 네,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당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달라 해서 승소를 한 사건이고요. 네. 아직 별개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서 예. 사자 명예훼손의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 어저께 난 판결에서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른 법원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형사소송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재판에서 좀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 입장은 어땠나요?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일 수 있다. 예.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람들 모두 다 다른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를 해서 다른 견해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왜 이렇게 의견의 평가인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냐 하면 의견의 평가인지 여부가 명예훼손에 판가름 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단순히 의견을 평가했다,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내 의견의 개진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 즉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을 개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앞으로 형사 재판이 남아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될 텐데 알츠하이머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판단이라든지 제대로 된 진술이나 조사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그 자서전에서 쓴 내용들이 있고요. 또 주변에 다른 참고인들도 있기 때문에 뭐 조사라든지 재판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찰 출석을 놓고도 여러 번 논란을 빚었던 배우 김부선 씨. 오늘 드디어 출석을 했는데 눈길을 끌었던 모습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한 모습이었죠. 네, 김부선 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누구냐? 강용석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이 사건을 선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 또 그런데 좀 이것이 의아한 것이 예전에 강 변호사가 본인의 그런 SNS를 통해서 내가 김부선 씨의 사건 수임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본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용석 씨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목을 끌고 있는 아무튼 두 인물과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오늘은 글쎄 저번에 그 김부선 씨가 조사받았을 때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체류한 기간이 경찰서에 체류한 기간이 한 1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조사를 받을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출석을 한 것이 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피고발인이자 또 다른 참고인 조사로 조사를 받은 것인데 결국 여러 개의 사건이 있지만 쟁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 허위이냐 사실이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주장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온 사실로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전개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사실관계, 진위관계 여부를 먼저 수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부선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김부선 씨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강용석 변호사가 향후에 무고죄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것이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김부선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명백한 어떤 증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김부선 씨 예전에 인터뷰를 보면요. 내 자신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오늘 이제 출석을 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경찰에 출두했을 때 갖고 있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증거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거나 그러한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이슈들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